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말씀이 있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장미 예수님, 먼 걸음들 하셨습니다. 신님도 다리 아프시겠네. 괜찮습니까? 오늘 첫째 독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나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유다 민족이 받은 하느님의 말씀처럼 균형과 도리가 온전하고 완벽하게 갖추어진 가르침과 계명은 인류 역사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리가 담긴 계명이고 인류의 생과 문화와 역사에 더없는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보물을 유산으로 받아놓고도 유다인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지킨다는 말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유다의 율법학자들과 스승들, 열성적인 바리사이들이 율법의 말씀과 규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쳤지만 그들의 치명적인 실책은 그것을 올바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가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깊은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지킬 세목을 열성적으로 만들었지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유지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의 원대한
창조의 섭리에 어떻게 동참하고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쇠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응답하기 위해 하느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이웃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피조물들을 보살피고 돌보라는 하느님의 명예는, 그런 적극적인 명예는 관심도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율법이나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과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하느님의 계명을 완성하러, 실행하러, 몸소 지키려고 오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누가 너의 이웃인가를 따지지 말고 길 가다가 강도 만나서 초주검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나귀에 태워서 살려내는 그런 이웃이 내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레위인과 사제는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다가가지도 않고 상처에 아무것도 치료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오늘날 초주검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우리 공동의 집, 지구가 그렇습니다. 온난화로 수만 년 동안 얼어있던 빙하들이 엄청난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고, 바다같이 넓게 펼쳐져 있던 호수가 바싹 말라서 사막이 되고 있고, 아마존 밀림이 자본가들의 무분별한 개발에 훼손되고 파괴되고, 수천 년 동안 평안하게 그곳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쫓겨나서 도시 빈민이 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생명의 종들, 풀과 나무, 벌레와 새들, 물고기와 동물들이 멸종되어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과 파괴의 원인은 우리 인간들의 무절제한 욕망과 폭력 때문입니다. 이 무절제한 욕망과 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핵발전소입니다. 핵발전은 핵폭탄의 이복 동생입니다. 핵폭탄이 처음 만들어진 소위 맨해튼 프로젝트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비밀리에, 극비리에. 이 극비리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려 1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들, 현장 노동자들, 그리고 군인과 공무원들, 이 세 그룹이 모인 그 1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핵폭탄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발 과정에 투여된 예산은 당시 돈으로 1943년에서 45년까지 작업한 그 총 예산이 그때 당시 돈으로 약 20억 달러, 지금의 화폐 가치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조 원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방 예산이 2025년도 총 국방 예산이 60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원폭이 투하되고 일본이 항복하고서 전쟁이 끝났죠. 근데 이 맨해튼 프로젝트는 그 일단 목적을 달성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13만 명이나 되는 그 전문 인력이 투입되고 3년 가까운 세월을 그들이 그 일만 했고, 그리고 방대한 시설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그 사업을, 자 이제 전쟁 끝났으니 해산, 그렇게 끝내자니 너무 난감하기도 하고 너무 아깝기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그런 그 사업 목적 변경을 하고서는 미국 원자력위원회라는 그럴듯한 명칭을 내걸고 그 13명이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가 탄생했습니다. 이 13만 명이나 참가한 그 사업의 비밀이 그 제대로 지켜질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국제적인 스파이들의 암약으로 소련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앞다투어서 이 핵무기 정보를 손에 넣고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핵발전소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원자력이 워낙 전문 분야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안전하다고 보증을 해왔기 때문에 일반 우리 백성들은 그런 줄 알았죠. 또 그뿐 아니라 이 원전을 핵발전소로 추진해온 각국 정부 기관들은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며 원전의 안전 신화를 구축했습니다. 핵폭탄은 그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거기서 순간적으로 생기는 그 폭발적인 그 핵 분열의 그 폭발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물들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 그 핵폭탄, 원자폭탄이고, 핵발전은 우라늄을 좀 고농축이 아니라 저농축으로 해서 똑같은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 반응 속도를 여러 가지 기술로 조절을 해서 에너지를 조금씩 천천히 발생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핵발전의 경우도 핵분열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자로를 계속 냉각시키는 기능을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합니다. 2006년에 일본 원자력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 지진 발생 시에 원전의 냉각 장치 전원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질문이 제기되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담당 그때 그 공무원 전문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발전소에는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2개나 따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비상용 디젤 발전기 2개가 다 작동하지 않을 확률은 10배 마이너스 8승, 무슨 정도로 그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지진이 우리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흔들므로 인해서 외부 송전선으로부터 공급되었던 전원이 끊겼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밀어닥친 그 쓰나미 바다 파도로 발전소가 침수되고 변전시설도 침수되고 비상발전기로부터 전력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작동하던 모든 장치가 올수독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냉각이 안 되니까 냉각 장치가 멈추면서 그 원자로가 있는 그 건물 전체가 폭발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원전 폭발 사고 후에 이미 탈이 난 냉각은 안 되는 그 원자로를 그래도 인위적으로 바깥에서 호수로 이렇게 물을 갖다가 부어서 그걸 냉각을 시키는데 거기서 고준위 방사능에 오염돼서 흘러내리는 그 물들에 대해서 그 오염수에 대해서 질문이 잇따르니까 그때 일본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모르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2002년 4월 정기 점검을 위해서 가동을 멈춘 울진 원전 4호기에서 원자로에서 발생한 핵에너지를 이용해 물 끓이는 증기 발생기와 연결되는 가느다란 배관이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방사능을 먹으면 냉각수 45톤이 10분 동안 유출되는 1등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여러 지역의 원전에서 이 원자로로 이어지는 수백 개의 세관들, 이 배관들 안에 문제가 발생해서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가 수시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원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도 거기서 지속적으로 폐기되는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안전이 보장된 방사능 폐기물 보관소가 없습니다. 아무 데서도 환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전 부진에 계속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원전의 수명이 다했을 때 원자로를 완전히 이제 닫아버리는 폐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던 원전을 정상적으로 폐로를 해도 20년 걸립니다. 이제 일본 후쿠시마의 원자로는 자체가 아주 녹아 흘러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고 지금 로봇을 시켜서 로봇가 움직여서 그걸 하는데 30년 걸릴 거라고. 이처럼 원전이란 한번 불을 붙여놓으면 우리 마음대로 끄지도 못하고 문을 닫지도 못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에서 원전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 계속 매달리고 있습니까? 아까 핵폭탄에서 핵발전소로 이렇게 사업 목적 변경했을 때 그 상황과 흡사합니다. 너무 엄청난 재원과 인력을 투입을 했으니까 그걸 그냥 손 털고 그냥 하기에는 너무 아깝게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에너지를 무한대로 쓰고 싶은 무절제한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온 세상이 AI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AI가 이미 우리 생활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갈수록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역시 AI 관련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기업들도 모두 AI에 아주 온 혼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AI는 기존 컴퓨터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전기를 소비하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정보를 끊임없이 검색하는 과정에서 서버가 과열되니까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엄청난 물 소비가 동반이 됩니다. 현 정부도 처음에는 원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산업, 반도체 산업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그러자면 전력 공급이 기본적인 인프라로 필수적이기 때문에 포기하려던 신규 원전 2길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그 반도체 그 산업 단지인가요? 용인에 만들고자 하는 엄청난 규모의 그 산업 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계획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받아서 승계하기로 180도 방향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 그 계획도 지난 그 윤 정부가 만들어 놓았고, 그것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아마 이어받아서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는 탈원전 정책을 전 세계가 지금 이미 독일과 대만이 성공했고 또 여러 나라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지난 1월 24일 우리 레오 교정께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주 심각한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레오 교정님의 그 우려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Large Language Models, LLMS라고 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 기반한 챗봇은 개인 맞춤식 상호작용의 끊임없는 최적화를 통하여 은밀한 설득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그 AI가 그 저의 기호를 제가 몇 번만 접속하면 저의 기호와 감정과 생각과 모든 거를 다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끌고 간다는 얘기죠. 정다운 챗봇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 다가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감정 상태의 숨은 설계자가 되어 우리의 내밀한 영역을 침범하고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제 AI에 컨트롤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의 욕구, 사물과 사람과 동물과 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가 인간 존재의 기본 질서인데 그것을 악용하는 기술은 개개인의 삶에 그리고 사회의 정치, 문화, 사회 조직 전반에도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그 설계자들의 세계관에 따라 형성되고 나아가 활용 데이터에 담긴 고정관념과 편견을 재생산하여 똑같은 사고방식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배후에는 극소수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러한 기업 설립자들은 2025년 올해의 인물의 이름을 올린 크리에이터로 곧 인공지능의 설계자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알고리즘 시스템과 인공지능의 독점적 장악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흔히 우리가 실제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이러한 시스템과 인공지능은 인간 행동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오 교정님이 갖고 계시는 우려는 이대로 AI에 우리가 계속 떠밀려 가면은 AI의 종이 되고 우리들의 감정과 정신과 사고와 우리의 기호와 이 모든 것을 AI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인격을 상실하게 될 그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의 주인이어야지 그 기계의 종이 될 수는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이 사실에 특히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가? 당장 눈앞에 우리가 몇 년, 향후 10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그 화폐의 재화의 가치인가? 아니면 그 재화를 주인으로서 사용하는 인간의 인격의 그 가치를 식별해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를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좀 깊이 심사숙고해서 깨닫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인사 중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